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6개 가운데 5번째로 농업이 왜 한 사회 안에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왜 중앙 집권화된 권력을 출현하게 하고 이를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에 만드는지, 그리고 농업은 재앙인지 축복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총견서에는 살짝 언급할 뿐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 만들어 봤습니다. 맹자 등문공 상편에는 맹자와 진상의 대화가 나옵니다. 맹자와 진상의 대화는 당연히 총균서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맹자를 보고 참고한 겁니다. 진상은 허행이라는 사람의 제자인데 허행은 임금과 신하도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같은 특권층 귀족도 농민들처럼 직접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일종의 평등사상가였죠. 당시 중국에는 제자 백가라고 해서 여러 학파가 있었는데 허행은 농가에 속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대화 내용은 맹자가 묻고 진상이 답하는 형식입니다. 맹자는 허행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관소 치루도 직접 만드는지 묻습니다. 허행의 제자 진상은 관소 치루는 장인의 일로 농사 지으면서 직접 만들 수 없으므로 재배한 곡식과 시장에서 바꾼다고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관소 치루는 숙달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겸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전문화, 분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자 맹자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농사 지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인, 정치가의 일이 있고 소인, 백성의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쓰는 사람, 노심자가 있고 힘을 쓰는 사람, 노력자가 있으니 마음을 쓰는 사람은 다스리고 힘을 쓰는 자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먹여주고 다스리는 자는 얻어먹는 게 천하의 도리입니다. 맹자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맹자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농업은 한 사회를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먹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농업은 계급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 역사 20만 년 가운데 19만 년을 차지했던 수렵 채집 시대에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노력자와 노심자, 대인과 소인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크게 수렵 채집 시대, 농업 시대, 공업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데 세 개의 시대가 상당히 다릅니다. 각 시대는 1인당 에너지 생산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집단별 인구 규모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수렵 채집 시대는 사유재산이 없어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집단 구성원은 정치적으로 평등합니다. 시족장, 부족장이 있지만 이 자리는 세습되지 않고 시족장, 부족장도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개 동의에 기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농업시대가 되면 사유재산과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강력한 위계질서가 탄생합니다. 일방적 명령권을 가진 왕이 생겨나고 왕의 자리는 세습됩니다. 농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기원전 1만 년 농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직 호미농업, 원예농업 단계입니다. 화전도 많이 했고요. 한데 기원전 4천년 혹은 5천년쯤 소를 이용해 소를 이용해 쟁기 농업을 하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급증합니다. 쟁기는 고대의 불도저 포클레인입니다. 쟁기는 땅을 깊게 갈아 공기를 통하게 하고 땅속 영양분을 끌어올리죠. 초목, 관목이 우거진 땅, 황무지도 쟁기질로 개간 가능합니다. 사람이 직접 하면 이런 땅 개간할 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소에다가 쟁기를 달아서 밀어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쟁기 농업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죠.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이걸 세금으로 걷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 권력자는 전문화된 관료 조직, 군대를 창설하고 유지합니다. 또 거대한 신전을 짓고 신을 추앙합니다. 우주와 세상을 만든 이 위대한 신이 정치 권력자에게 지상을 통치할 권력을 줬다고 선전합니다. 이게 왕권 신수설이죠. 정치 권력자의 지위가 강력해지고 확고해집니다. 이전에 시족장, 부족장, 수장, 혹은 빅맨이라고 불리는데 수장 등은 왕, 황제, 파라오 등으로 바뀝니다. 가장 결정적 차이는 세습 가능하냐 안 가능하느냐, 그리고 일방적 명령권이 있느냐. 왕 이전에는 그래도 부족민의 집단 구성원의 동의를 어느 정도 봐야 했지만 왕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동물과 식물을 길들임으로써 인간은 스스로를 길들였다는 말을 합니다. 수렵 채집 시대 25명 안팎의 소규모 집단으로 지낼 때 인간은 평등했고 각개인은 독립적이었지만 농업 시대가 되면서 인간은 불평등해지고 각개인은 서열이 높은 자에게 복종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길들여진 동물이 인간에게 순종하듯 길들여진 인간 역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합리화합니다. 방금 봤던 맹자의 노력자와 노심자의 구분 어때요? 바로 이걸 합리화한 거 아닙니까? 권력과 권력을 가진 자에게 그러지 못한 자가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 수렵 채집 시대는 남녀 불평등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가족 식량의 60% 이상을 여성이 조달했기 때문이죠. 초기 호미농업도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데 기원전 4000년쯤 쟁기농업을 시작하면서 남성의 일방적 우위가 확립됩니다. 쟁기는 너무 크고 무거워 여성이 다룰 수 없거든요. 남성은 여성보다 키는 10 내지 15%가 크고 몸무게는 20 내지 25%가 무겁습니다. 악력, 즉 손으로 주는 힘은 50%, 상체의 힘은 100% 강합니다. 특히 농업은 상체의 힘이 중요한데 남성의 완력이 농업 시대가 되면서 필수가 되니까 여성의 지위가 하락합니다. 따라서 쟁기농업을 시작하고 난 뒤 1000년 정도 지나서 최초의 국가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탄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쟁기농업으로 인한 생산력 발달, 잉여 생산물의 급증, 이로 인한 인구 증가가 근본 원인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고대 국가는 4가지를 독점합니다. 세금 독점, 폭력 독점, 사회관리 독점, 즉 행정 독점, 신과의 소통권 독점 등입니다. 특히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폭력의 독점입니다. 군대, 경찰, 재판소, 감옥 등은 오직 국가만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보복 등 사적인 폭력을 금지합니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자 권리가 개인 간의 사적 폭력 금지입니다. 그 어느 나라 고대법이든 반드시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개인 간 폭력의 악순환이 일어나 그대로 놔두면 사회가 붕괴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맞아서 다쳤어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 때리면 어떻게 돼요? 폭력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고대법은 누가 맞아서 다치면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합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죠. 그러나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개인 간 사적 폭력을 금지하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바로 정치 권력자에 대한 반란을 막기 위한 겁니다. 개인 간 폭력이 계속되면 개인은 무장하게 될 거죠. 그런 무장한 개인은 만일 정치 권력자가 폭압적일 경우 개인들끼리 단결해 권력자를 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격렬한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무장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수정헌법 2조에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free state, 자유로운 주 안보의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원래 취지는 미국은 자유로운 여러 개의 주가 연합해서 연방을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연방정부가 포괄적으로 변할 경우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각 주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대항하려면 각 주의 주민이 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총기 소유 찬성자 입장에서 볼 때 포갑에 대항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중앙정치 권력의 포갑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갖고 논란이 일어나는 건 국가라는 중앙 권력 대 개인 간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의. 물론 총기 회사들이 로비를 가지고 이런 철학적 문제를 자꾸 끌어들이는 것이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튼 농업을 바탕으로 탄생한 국가는 고도로 분업화 전문화된 사회입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생산활동에 종사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한 놀고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데 농업시대에는 강력한 분업이 발생합니다. 왜 분업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분업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분업의 효과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핀 공장에서 노동자 10명이 핀 제작 과정을 18개 공정으로 나눈 뒤 분업을 하면 하루에 1인당 4,800개 이상의 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업이 없다면 노동자 혼자서는 하루에 핀 20개도 만들 수 없다고 애덤 스미스는 얘기합니다. 즉 분업은 노동자의 숙련도를 상승시키고 한 가지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옮길 때 허비되는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나왔으니까 자본주의 초기 시대를 배경으로 분업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지만 농업시대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청동기나 철기, 도자기, 정교한 장신구나 가구 등의 제작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기술을 습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에 집중해야 하죠. 수렵 채집 시대에는 한 집단의 성인 남성은 모두가 전사입니다. 그러나 농업시대에 들어가면 전문화된 전사들이 출현합니다. 이 전사들은 농사 지으면서 동시에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전쟁을 더 잘할 수밖에 없죠. 한데 이 분업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업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분업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 분업, 이걸 기술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분업, 그리고 수평적 분업, 수직적 분업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소개한 핀 공장의 분업은 작업장 내 분업이자 수평적 분업인 거죠. 그리고 이 분업은 인간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세분화되고 정교화됩니다. 인류학자들, 역사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인간 집단의 규모에 따라서 보통 4개로 나눕니다. 무리사회, 부족사회, 추장사회, 수장사회라고 합니다. 국가. 구성원 숫자가 다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5만 명 이상. 식량 생산, 무리사회는 없습니다. 부족사회에서는 없다가 있습니다. 추장사회는 있다가 집약적으로 됩니다. 추장사회에서 있다가 집약적으로 된다는 건 호미농업에서 쟁기농업으로 발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수장사회 또 혹은 수장사회에서 쟁기농업이 출현하고 나서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국가가 탄생합니다. 분업, 당연히 무리사회는 없죠. 부족사회 없습니다. 추장사회는 초기는 없지만 나중에는 생깁니다. 국가는 당연히 분업이 있죠.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둑 정치가와 현명한 정치가의 차이, 이를테면 날강도에 가까운 폭군과 대중에게 은혜를 베푸는 천군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다. 결국 생산자들로부터 걷어들인 곡물, 세금입니다. 세금. 곡물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이거죠. 얼마만큼의 비율을 엘리트 계급이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곡물 중에서 얼마만큼이 공동용도에 사용되는지, 평민들의 재분배되는지가 관건인 세금이다. 그러니까 한 사회 잉여 생산물을 세금으로 걷어가는데 관대하게 걷어가고 그걸 백성들에게 얼마나 좀 돌려주느냐.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뜯어가기만 할 뿐 백성에게 나눠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폭군과 성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유교 정치론의 핵심은 덕치입니다. 그리고 덕치의 핵심은 가벼운 세금입니다. 당시 춘추 전국시대로 왕이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했고 이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자는 세금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자가 말한 덕치의 핵심은 다른 윤리주의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핵심은 가벼운 세금입니다. 이왕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포틀레치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포틀레치란 옛날 북아메리카 서부 인디언이나 남태평양 섬 원주민 행사로 족장이나 우두머리가 자신의 물품, 식량 등을 구성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이를 과거 그곳 사람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포틀레치를 한 걸로 소개하는 글이 아주 많이 보이는데 잘못입니다. 포틀레치의 본질은 재분배입니다. 우리 사회 부족 사회는 빈부격차가 없으므로 포틀레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추장 혹은 수장 사회 후반부로 가면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포틀레치입니다. 포틀레치를 행한 대가로 수장들은 권력을 유지합니다. 오늘날 복지국가가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포틀레치와 비슷합니다. 재분배를 시행하는 대가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맨 앞에 소개했던 맹자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자는 허행이 농사 지으면서 동시에 관소, 치루 등을 만들 수 없듯이 왕이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라며 왕도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허행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왕은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지어 왕을 먹여 살리는 게 천하의 도리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맹자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심각한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업을 얘기했죠. 분업은 작업장내 분업과 사회적 분업, 그리고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으로 나뉜다. 허행이 자신이 농사지은 곡물과 소시루 등을 시장에서 바꾸는 건 사회적 분업입니다. 사회적 분업인과 동시에 수평적 분업입니다. 요거죠. 농민, 어민, 장인, 상인으로 나뉘는 거. 예를 들어 곡식 10kg의 생산 시간이 10시간이고 솥단지 1개 생산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즉 둘의 가치가 같다면 시장에서 곡식 10kg과 솥단지 1개가 교환될 것입니다. 만약 곡식 10kg 생산 시간이 10시간이고 솥단지 1개 생산 시간이 20시간이라면 솥단지 1개와 바꾸기 위해 허행은 곡식 20kg을 내놔야 할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적 분업이자 수평적 분업일 경우에는 등가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등가 교환. 즉 가치가 같은 것끼리 교환된다는 겁니다. 등가 교환. 등가 교환. 한데 맹자의 주장은 사회적 분업이지만 동시에 수직적 분업에 해당합니다. 왕은 통치하고 백성은 일하는 것은 수직적 분업이죠. 계급이 위계 질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고대 A국가 인구가 100만 명이고 왕 한 명에 나머지는 모두 백성이라고 합시다. 이 나라는 연간 쌀 100만 톤을 생산하는데 세금이 10%라면 왕 1인의 매년 수입은 쌀 10만 톤입니다. 백성 99만 9,999명의 수입은 1인당 약 0.9톤에 불과합니다. 즉 왕과 백성은 부등가 교환을 한 겁니다. 허행은 등가 교환을 했어요. 근데 맹자의 주장은 부등가 교환인 거죠.
농업국가는 대개 인구의 90%가 농민과 장인, 나머지 10%가 왕, 귀족, 관료, 군대, 사제 등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A국가의 왕이 세금 10%, 즉 쌀 10만 톤을 걷어서 관료, 군대 등의 운영비로 90%를 쓰고 나머지 10%를 개인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도 왕의 연간 수입은 쌀 1만 톤입니다. 백성은 1인당 연간 쌀 1톤 수입도 안 되는데 왕은 혼자 쌀 1만 톤 수입을 얻는 거죠. 방금 말한 예시는 세금을 10%만 걷는 걸로 상정했지만 고대 국가에서 그렇게 가벼운 세금을 걷는 경우는 없었죠. 만약 세금이 50%라면 왕의 연간 수입은 쌀 50만 톤, 백성 90만 명은 1인당 0.56톤으로 부등과 교환이 더욱 심해집니다. 또 절대 잊어서 안 될 것은 쌀은 오직 백성이 힘을 써서 즉 육체 노동을 해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한데 직접 노동하지 않고 마음만 쓰는 왕의 수입이 백성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자, 이제 맹자가 노력자와 노심자를 왜 구분했는지 이해가 가나요? 맹자는 마음을 쓰는 자, 즉 정신노동을 하는 자가 몸을 쓰는 자, 즉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맹자는 자신은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이론을 주장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맹자 자신 역시 정신노동자인 거죠. 맹자는 너무나 당연한 진상의 수평적 분업, 사회적 분업, 이건 등과교환입니다. 수평적 분업, 사회적 분업을 잣대로 이걸 옳다고 인정받은 뒤 자신의 수직적 분업, 사회적 분업을 합리화한 겁니다. 즉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겁니다. 진상의 행동은 등과교환의 행동이고 맹자의 주장은 부등과교환의 행동입니다. 등과교환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옳다고 인정받은 뒤에 맹자는 자신의 부등과교환의 논리를 합리화, 옳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오류를 범한 거죠. 즉 무리사회, 부족사회 시절에는 왕이 없었고 왕과 백성의 구분이 생긴 건 국가 탄생 이후의 일입니다. 하지만 맹자가 살았을 당시에는 중국에서 국가가 탄생한 지 1500년은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런 분업이 이런 수직적 분업 플러스 사회적 분업이 맹자의 눈엔 너무나 당연해 보였던 거죠. 비슷한 주장을 사실 플라톤도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거물 사상가도 시대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맹자 논리를 그럼 현대국가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각국 국가 원수 연봉입니다. 한국, 미국, 싱가포르, 독일. 2018년 기준 한국의 GDP가 1조 5,556억 달러, 미국 20조 5,100억 달러, 싱가포르 3,466억 달러, 독일 4조 290억 달러. 근데 방금 말했듯이 고대 국가에서 왕이 세금을 10%만 걷고 그 중에서 1%만 개인 수입을 잡는다고 했을 때 수입이 엄청났죠. 개인 수입 1%, 왕의 개인 수입 1%를 현대 국가 원수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 연봉은 얼마가 돼야 돼요? 155억 5,600만 달러. 미국 대통령은 2,510억 달러. 싱가포르는 34억 6,600만 달러. 독일 총리는 402억 달러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 대통령은 19만 달러, 미국 대통령 40만 달러, 싱가포르 총리 전 세계 국가 원수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답니다. 161만 달러, 독일 36만 9천 달러에 불과해요. 현대 국가 원수가 만약 GDP 1%를 연봉으로 가져간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대 국가라 해도 왕이 GDP 1%를 개인 수입으로 가져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맹자는 정치하면서 동시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현대 국가원수도 마찬가지죠. 되레 고대왕은 명령만 내리면 되잖아요. 현대 국가원수는 여론도 신경 써야지, 정책에 대해 국민도 설명해야 되지, 선거도 대비해야지. 고대왕보다 현대 국가원수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대 국가가 탄생했을까? 이론이 아주 다양합니다. 종교 같은 경우는 종교나 신앙은 거의 예외 없이 신인 세계를 창조한 뒤 지상을 통치하기 위해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보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왕권 신수설이죠. 국가는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또는 문명화를 위해 탄생하는 설이 있습니다. 유교가 그렇습니다. 유교는 성인이 인간을 짐승 상태에서 벗어나 살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국가를 탄생시켰다. 왕권 신수설과 아니죠. 사회계약론 같은 경우는 홉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종식하기 위해, 로크는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르크스는 계급 간 적대와 갈등의 산물이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국가는 농업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농업 없이 국가는 절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농업만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왕, 귀족, 군대, 사제 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왕, 귀족, 군대, 사제 등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고, 관료기구, 거대한 신전, 많은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국가 탄생 기론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핵심은 국가란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할 필요성 때문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려면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 권력인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사건은 전쟁, 대규모 관계시설 건설 등이죠. 이를 위해서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필요한 거죠. 중앙 집권화된 권력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게 문자입니다. 그래서 국가 성립의 지표 가운데 하나가 문자 사용 여부입니다. 구조주의 창시자 레ヴィ스트로스는 고대 국가의 문자는 타인의 예속화를 돕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말입니다. 세계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 문자만 해도 현재 남아있는 점토판 기록의 90%가 거둬들인 물품, 일꾼에게 지급한 식량, 농산물의 분배 따위에 관한 겁니다. 모두 행정관리를 위한 것이고, 문자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해 문학작품 용도로 쓰인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종교는 개인의 영적 분야를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종교의 핵심 기능은 정치 권력에 합법합니다. 왕은 신들과의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신과의 소통권을 독점합니다.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사람들은 개인이 직접 또는 샤먼을 통해 신과 소통했습니다. 샤먼은 존경은 받았지만 특권층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탄생한 뒤 신과의 소통을 맡은 사제들은 특권층이 됐고, 이 사제들은 맨 위에 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고대 왕들은 종교에 아주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 백성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도 있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제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백성들의 충성심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의 로마서, 바울이 쓴 거죠.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의 4개 독점 중에 하나가 세금 독점은, 세금을 거둘 권리가 국가가 독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정교일치는 서기 1500년대 종교개혁으로 일정 정도 금이 갔고, 결정적으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 근대 민주주의 혁명으로 정교분리가 정착된 겁니다. 자,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탄생했고 19만 년을 수렵 채집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1만 년 농업을 시작했는데 왜 농업을 하게 됐을까요? 흔히 농업은 호모사피엔스의 지능이 발달해서 하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농업을 함으로써
비로소 인류는 야만 단계에서 문명 단계로 진입했다는 거죠. 미국의 인류학자 루이스 헨리 모건은 그 유명한 책 고대 사회에서 인류의 진화를 야만 단계, 미개 단계, 문명 단계로 구분했는데 농업은 문명 단계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인류학자 로렌스 에인젤이 1984년 발표한 논문인데요. 각 시대별 발굴된 유골을 조사해서 키와 몸무게 등을 비교했습니다. 키를 보면 구석기 시대가 제일 큽니다. 그죠? 농업을 시작하고 5천년쯤 지난 신석기 시대 말에 가장 작 161cm. 인류 키는 1900년대 말이 돼야 구석기 시대에 접근하게 됩니다. 골반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수명도 농업을 시작한 직후 그 전보다 되레 짧아졌습니다. 구석기 시대보다 농업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의 건강 상태가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말에 인간의 키가 커진 건 비료의 사용, 농사용 기계의 도입으로 대량 식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보면 농업이 축복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구석기 시대의 수렵체질 및 남성 평균 수명은 35.4살이었는데 여성은 30살. 농업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 말 남자의 평균 수명은 33.1살, 여자는 29.2살입니다. 남성 키는 구석기 시대 177cm였지만 신석기 말 161cm로 16cm나 작아지고 골반 지수는 22% 낮아졌습니다. 수렵체질면의 충치 비율은 5%로 농경면은 25% 훨씬 낮습니다. 수렵체질면 탄수화물을 섭취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경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축을 길들이면 야생 상태보다 덩치가 작아집니다. 한데 인간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인간은 농업을 시작함으로써 스스로를 길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농업은 인간 신체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농업은 인류에게 재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농경민과 교역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농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받아들인 수렵체질민이 많습니다. 미국 인디언들도 백인들이 농사 짓는 걸 보면서도 선뜻 농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업은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는 학설이 요즘에는 대사입니다. 농업을 시작한 이후로 야생 먹거리 감소, 야생동물 감소와는 달리 작물화 가능한 야생식물 증가, 야생 먹거리를 채집하거나 가공, 저장하는 기술의 발전, 인구 밀도의 증가, 혹은 기후변화 등을 꼽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인구 밀도 증가일 겁니다.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은 농업밖에 없는 거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에서 인구 밀도의 증가를 농업 발생의 원인으로 뽑습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그전에도 많았었는데 왜 그때는 농업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결국 인구 밀도의 증가가 농업 발생의 원인이라는 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생각입니다.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총균세의 영향을 받아 사피엔스를 썼다는 유발 하라리는 종교가 농업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터키에는 기원전 1만 년쯤 만들어진 괴베클리 테페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기원전 1만 년이면 수렵채집 시대이거든요. 이제까지 학계 정설은 농업을 시작하고 인구가 늘고 집단 규모가 커지고 잉여 생산물이 생산되면서 비로소 거대한 신전을 짓게 됐다는 겁니다. 한데 괴베클리 테페는 거대한 신전을 먼저 짓고 여기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농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유발 하라리는 해석합니다. 이는 유발 하라리가 집단적으로 상상하고 허구를 창작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믿는 인간의 정신이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연환경이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종교 때문에 농업이 발생했다는 유발 하라리의 주장은 극히 소수 의견입니다.